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묘라입니다. 최근 캠핑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철은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선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일산화탄소 중독을 흔히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일산화탄소 중독은 그만큼 인지하기가 좀 어렵나요? 비유가 좀 무섭기는 한데요. 실제로 일산화탄소는 나무, 연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나오는 무색, 무미, 무취의 유독가스입니다. 실제로 일산화탄소가 중독이 되면 의식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대처가 어려워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맛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또 그리고 냄새도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어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바로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일산화탄소 중독의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근데 예전에 대부분 가정집에서 연탄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일명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불릴 만큼 일산화탄소 중독이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980년대, 90년대에는 주 난방 연료가 연탄이다 보니까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사고가 많았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주 연료가 도시가스로 바뀌고 보일러 시스템이 현대화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는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요즘에도 뉴스에서 종종 보시다시피 가정 내에서 혹은 펜션에서 보일러에 의한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서 일가족이나 혹은 여행객들이 사망하는 사고를 종종 목격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특히 최근에는 캠핑이라든지 차박하는 야외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텐트 내에서 혹은 차 안에서 숯이라든지 가스난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환기를 잘못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노출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제 주변도 그렇고 차박도 많이 하고 캠핑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환기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환기와 함께 무리하게 밀폐된 공간에서 화석연료의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물론 즐거운 추억도 좋겠지만 다른 예방법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궁금증 바로 살펴볼 텐데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그 노출된 시간과 환경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체내에 흡입된 일산화탄소는 각 조직과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산소에 비해서 약 250에서 300배가량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인체 내에 흡입되게 되면 산소 대신에 일산화탄소가 각 조직에 분폐가 되게 되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저산소성 손상이 유발됩니다. 따라서 노출 농도와 시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한데요. 급성기에는 저산소증에 취약한 뇌가 손상을 먼저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통, 어지럼증, 실신, 경련, 의식저하 같은 증상이 유발되게 되고요. 심장을 비롯한 각 장기의 저산소증이 유발되면 다발성 장기부전, 심근경색, 심정지를 유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기 증상이 지나고 나서 지연성으로는요, 치매라든지 파킨슨 증후군과 같이 인지기능 장애, 기억력 저하, 근력 저하와 같은 다양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후유증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세 번째 궁금증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어떤 응급조치를 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모든 사고는 골든타임이 또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아니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긴급조치들이 있을까요?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일단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키거나 혹은 환기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환자의 의식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면 환자를 바로 눕혀서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두꺼운 의복을 벗긴다든지 코나 입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고농도 산소를 빨리 투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현장에서부터 고농도의 고유량의 산소를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에 관한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듣다 보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은 무엇보다 빠른 응급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에 오면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은 조직의 저산소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내에 흡입되어 있는 일산화탄소를 빠르게 제거하고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의 의식 상태가 양호하고 활력 징후도 정상적이고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구역 구토감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증상만 있다면 비제 호흡 마스크라는 걸 통해서 100%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의식저하, 실신, 경련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거나 혈압저하, 부정맥 등과 같이 심근의 허혈성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와 같은 전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거나 혈압 저하, 부정맥이 의심되는 경우에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고압산소 치료는 어떤 건가요? 고압산소 치료는 말 그대로 고압 산소 치료입니다. 그래서 환자 주변의 압력을 2에서 3기압 정도로 높이고요. 100% 산소를 마스크를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체내에서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의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의 혈장 내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약 10배에서 15배가량 증가하면서 다양한 효과들을 발휘하게 되는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그로 인해서 체내에 들어있는 유해가스,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배출되고 그리고 저산소증에 빠져있는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고농도 산소를 체내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서 그 효과도 좀 굉장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산화탄소 중독 외에도 다른 질환에도 사용하기도 하나요? 고압산소 치료는 과거에는 이러한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혹은 잠수병과 같은 그러한 응급질환에서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임상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고압산소 치료의 항염증 효과라든지 혹은 콜라겐 합성, 혹은 성장인자 분비, 혹은 신혈관 재생 등과 같은 그런 효과들이 입증이 되면서 다양한 질환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손상된 조직의 재생이나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면서 버거시병, 혹은 당뇨족, 혹은 수지 접합술 후에 혹은 피판술이나 이식수술 후에 발생한 상처와 같이 일반적인 치료로 잘 낫지 않는 난치성 상처의 회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최근에는 많이 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돌발성 난청, 그리고 중심망막 동맥 폐쇄와 같은 질환에서도 보험급여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환자분들께도 다양한 치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가 그럼 일산화탄소 중독 외에도 다양한 질환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네. 고압산소 치료도 일종의 시술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침수적인 시술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라는 이름 그대로 챔버 내에서 마스크를 통해서 호흡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다만 환자분께서 치료받지 않은 기형을 앓고 계시거나 체내에 심박조율기나 제세동계와 같은 그러한 시술들을 해놓으신 상태라면 의료진과 상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또 많은 환자들이 있는 만큼 저희가 이번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35살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어머니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심하지 않은 메스꺼움과 구토, 두통을 겪으셨는데 이런 사실을 12시간 지난 후에 알려주셨어요. 혹시나 걱정돼 응급실에 갔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돼서 해줄 조치가 없다고 하네요. 따로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또 경미하게 중독된 상태로 시간이 경과된 경우인데 그럼에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산화탄소 중독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소 치료와 보존적 치료죠. 산소 치료는 체내에 흡입된 일산화탄소를 빠르게 제거하고 저산소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보존적 치료는 증상에 맞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초기의 산소 치료를 통해서 일산화탄소를 빠르게 배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대기압에서도 일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처럼 12시간 이상 경과하셨고 두통이나 부여권 같은 경미한 증상이 있으시다가 현재 소실된 상태라면 현재 단계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의식소실이 있었다거나 경련, 실신과 같은 그러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었었더라면 지금 현재 증상이 없어도 병원에 방문하시어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후에 집에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자택에서 증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사연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42살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순간 온수기 가스 누출로 의식을 잃어 4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아직까진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후유증이 걱정되네요. 조기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던데 어떤 후유증을 조심해야 하나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또 일산화탄소 중독이 짧은 시간에 치사율이 높은 만큼 후유증도 심각할 것 같기도 해요. 또 후유증도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산화탄소 중독은 체내에 저산소성 손상을 유발하는데요. 특히나 호기성 대사를 많이 하는 인체 기관일수록 손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우리 인체 기관에서는 중추신경계하고 심혈관계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뇌와 심장이 되겠죠. 특히 초기에 비가역적으로 발생하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서 인지기능 장애라든지 기억력 저하 혹은 운동기능 장애 혹은 보행장애, 조기 치매나 혹은 파킨슨병과 같은 데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연성 신경학적 후유증이라고 하는데요.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10명 중에 3, 4명꼴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후유증은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전문의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에 우리가 시행하는 고압산소 치료 또한 이러한 지연성 신경학적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산화탄소 중독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가정 내에서 가스난로나 석유난로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환기를 시키시고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중간중간에 가스 누출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취침 중에 사용하실 때는 취침 중에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처가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한다든지 가급적 사용을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본격적인 보일러 사용을 앞두고 배기과지나 배출구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점검을 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캠핑과 같은 야외 활동 시에는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텐트 내에서 수술 사용하는 행위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산화탄소 중독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김선태 선생님과 함께 일산화탄소 중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